한국이란 나라가 반만 년 있으면서 이렇게 파괴적인 영향을 줄 힘을 가져본 적은 없죠. 지금 인공지능 핵심되는 HBM 메모리는 사실상 한국의 하이닉스가 세계 절반 가까이 만들고 있죠. 몇 배 비싸고 대신 속도가 몇 배 빨라졌는데 지금 인공지능 하는 빅테크들은 생각이 좀 다르죠. 메모리 용량당 가격이 몇 배 비싸도 쓰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떠오른 겁니다, 실제로. 지금 메모리는 중심을 딱 잡고 지금 잘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협력자를 끌어들이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 한국이 뭐 메모리만 잘한다 이러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정인성 작가입니다. 저는 본래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개발 검증 분야의 연구원으로 일을 해왔고 그 뒤에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쓰면서 IT 전문 작가 겸 각종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최근이라고 하긴 힘들지만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런 것이 얼마나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지 두 눈으로 정말 똑똑히 봤어요. 최근 한 1년, 2년 동안. 불과 2년 전 중반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회사, 특히 한국은 메모리, 저장소를 만드는데 이 물건들의 재고가 너무 많고 수요는 안 늘어나고 이런 걸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챗GPT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인공지능이 떠오르자마자 이 모든 메시지가 순식간에 반전되고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반도체의 가장 큰 화두는 이 HBM과 메모리의 위상 변화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거대한 인공지능으로 생김으로 인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인 한 녀석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면 요거 한번 구동하기 위해서 계산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계산을 담당하는 GPU가 많이 팔리고 커집니다. 근데 그것만 커져서 안 되고 인공지능을 어딘가 담아놔야 연산을 하죠. 그래야 계산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거 담아놓는 녀석도 커져야 돼요. 그게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팔고 있는 HBM이라는 메모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랑 이거에 맞는 거대한 용량 메모리인 HBM을 얼마나 싸고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메모리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나머지 분야들은 또 어디 있느냐? 뭐 우리가 메모리 있다고 하면은 메모리 빼고는 뭐 GPU 뭐 이런 설계 쪽이 있을 텐데 설계 쪽은 사실 대만 일부 회사랑 미국 회사 빼고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한국이 뭐 메모리만 잘한다 이러는 건 좀 무리가 있죠. 반도체 위탁 제조는 삼성전자가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점유율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으로 반도체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같이 강력한 설계와 제조도 가지고 있는 나라랑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저도 메모리 분야, 사실은 그 수많은 반도체 종류 중에 단일 시장으로서는 메모리가 가장 클 겁니다, 아마. 그 분야에서 세계 1등, 2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 굉장한 성과죠. 많이 팔고 가장 좋은 물건 만들고. 어떻게 보면 좀 잘 자란 D램들은 사실 중국 회사도 만들고 대만의 나냐 이런 회사들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 핵심되는 HBM 메모리는 사실상 한국의 하이닉스가 세계 절반 가까이 만들고 있죠. 절반 이상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부가 가치 쪽에서는 한국 회사들이 전부 들어와 있죠. 일부 미국과. 일단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해해야 되는 건 목적과 수단입니다. 우리 목적은 인공지능, 그것도 아주 거대한 인공지능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이 거대한 인공지능을 전부 빠르게 구동할 수 있는 연산용 GPU가 필요합니다. 그게 첫 단계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용량이 크고 이 거대한 인공지능을 GPU에게 빠르게 넘겨줄 수 있는, 왜냐하면 메모리는 창고고 GPU는 공장 같은 거라서,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동한다는 거는 창고에서 자재를 가져와 공장에서 가공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공장이 커야 될 뿐만 아니라 나오는 자재의 속도도 빨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재가 너무 느리게 나오면 GPU가 아무리 최대 성능이 높아도 할 일이 없겠죠. 이건 마치 부산항에 자전거 도로 놓고 이제 짐을 나르겠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사용되는 아이디어가 바로 HBM이라는 아이디어죠. 일단 기존의 메모리들을 쓰려고 하면 칩 하나당 용량이 작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에 쓰는 DIMM 같은 메모리나 혹은 기존의 GPU에 썼던 GDDR 같은 메모리는 그 면적에 비해서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전송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GDDR 비슷한 메모리, 실제로 그거보다 좀 더 통로가 많은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수직으로 쌓아 올려놓으면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원래는 8개를 평면에 늘어나야 될 걸 수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주택을 아파트로 바꾸는 것처럼 면적이 줄어들죠. 그렇게 함으로써 용량을 늘리고 그 용량을 늘림으로써 더 거대한 인공지능을 담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속도가 느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칩 가운데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엘리베이터를 한 몇천 개를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주택을 아파트로 바꾼 건데 각 층마다 개별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는 물건과 똑같습니다. HBM은. 한 번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8개 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모든 층이 자기 엘리베이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빠르겠죠 이게. 단점은 비싸진다는 거겠죠. 이 아이디어는 사실 10년이 넘은 아이디어죠. 근데 왜 못 썼느냐? 그 가격을 정당화할 만큼 돈 많이 주겠다는 사용자가 없었던 것 뿐인 거예요 그때. 지금 인공지능 하는 빅테크들은 생각이 좀 다르죠. 메모리 용량당 가격이 몇 배 비싸도 쓰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이게 떠오른 겁니다, 실제로. 사실 가성비라는 개념은 되게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를 사는데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3억짜리를 샀어요. 그거 어디를 쓸 거냐 했더니 나는 이거 마실 나갈 때 쓰겠다. 이마트용 이런 식으로 붙인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이걸로 뭐 서킷 기록을 재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봤을 땐 낭비고 누군가가 봤을 때 낭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지금 HBM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구동돼야 되니까. 엔비디아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구입하는 셈이 되는 거죠. HBM을 사용한 인공지능 빠르게 돌아가는 칩을 사는 거니까요. 사실 아이디어 자체가 한국에서 출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2009년 아니면 2012년일 텐데 저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때도 이미 사실 한 90년도부터도 사람들이 그 메모리와 연산칩 사이에 성능 갭이 벌어지는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리는 메모리용 제조 공정을 사용하고 CPU나 GPU는 로직용 공정들을 사용하는데 로직용 공정은 굉장히 성능이 빠르게 올라간 반면에 메모리는 밀도는 그래도 오르지만 생각보다 성능이 빨리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로직 성능이 한 1000배 오르는 동안 메모리는 한 50배 정도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동안은 어떻게 버텼느냐. CPU나 GPU 같은 게 고속의 임시 저장 공간을 스스로 마련해서 자주 쓰는 내용들을 우리가 만드는 그 하이닉스 같은 데 D램에서 살짝 복사해 와서 자주 쓰는 거는 CPU 근처에다가 놓고 쓰는 식으로 해결을 해왔죠. 근데 지금처럼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이 도저히 그 조그만 공간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니까 이제 메모리에게 성능 좀 어떻게 높여봐라 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 근데 말씀드렸듯 성능이 잘 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하면 메모리 성능을 높일까 이런 고민들을 해왔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HBM이죠. 아이디어 상으로는. 그 아이디어는 그래서 일찍 나왔지만 말씀드렸듯 그렇게 몇 배 비싸고 대신 속도가 몇 배 빨라졌는데 비싼 가격은 너무 부담스럽고 정작 속도를 빠르게 해도 얻는 부가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자주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제가 예를 들어 어디 쌈밥집에 가는데 김치만 한 10배 준다고 해서 2배 비싼 쌈밥을 먹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HBM의 속도도 그런 거였어요. 속도가 엄청 빨라지긴 했는데 이렇게 빠른 메모리를 써도 정작 컴퓨터에서 느껴지는 성능 향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이런 챗GPT 같이 거대한 놈이 나오면서 메모리 성능이 거의 확실히 인공지능 구동 속도에 눈에 띄는 변화를 주게 된 거죠. 학습 속도에 특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용량당 가격이 몇 배 높아도 사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사실 HBM의 시장 확대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시장 확대랑 정확히 매칭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그동안 계속 엔비디아 쪽에 HBM을 납품해 왔습니다. 사실 학습용 반도체에다가 계속 납품을 해 왔는데 그 학습용 반도체를 팔던 중에 챗GPT가 터지면서 너도 나도 그 최고급 학습용 반도체를 사게 된 것뿐인 거야. 그러면 뭐 엔비디아의 선택도 가서 야 10배만 더 줘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잘 팔리니까. 그냥 그런 스토리인 겁니다 이건. HBM은 계속 수요가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크진 않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 시점에 자신들 제품에 딱 맞춰서 그 합격해 있던 제품은 하이닉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더 많이 양산해서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HBM 하는 회사들은 이제 우리가 아는 D램 3사랑 똑같습니다.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하이닉스가 가장 잘 하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삼성전자와 뭐 마이크론이 따라오고 있겠죠. 물론 삼성전자는 GPU는 아니어도 여기저기 HBM을 계속 팔아오고는 있었는데 거기에선 잘 돌아갔지만 지금 GPU에 꼈더니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 이런 식이니까 늦어지고 있는 거겠죠. 뭐 사실 늦어진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만큼 HBM에 그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것은 해당 제품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인 것이지 요즘에 이거 영원히 밀리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하이닉스가 가장 선호되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그래도 이게 결국 제조회사가 하나만 있는 건 구매자한테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좀 공급선을 가지고 싶어 하겠죠. 그 부분은 사실 지금의 인공지능 투자 추세가 계속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HBM은 3년 전만 해도 패권이랑은 좀 무관한 물건이었죠. 학습에 사용하면 학습이 잘 되긴 하지만 그 메모리가 없어도 사실 느리긴 해도 학습은 확실히 시킬 수 있었죠. 지금은 이거 없이 학습하려고 하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너무 커서 인공지능 크기가.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들이 더 유행하고 많아질수록 이게 패권에 영향 주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대한 인공지능의 R&D가 잘 안 되면 만약에 응용처 못 찾고 덩치만 커지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럼 뭐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다시. 굉장히 멋있는 것도 나오고 안 되던 것도 되고 하는데 역시 결국 반도체 회사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건 구매자입니다 실제로는. TSMC라는 회사의 돈은 누가 꼽아준 거냐. 사실 결국 우리 모두가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다녔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는 TSMC가 제조한 칩이 들어갔고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 있는 이 수많은 GPU, 엔비디아 실적은 지금은 빅테크가 돈을 지불해주고 있지만 자선단체는 아니죠, 빅테크는. 언젠간 빈 주머니를 채워와야 돼요. 누가 채우느냐? 아마도 스마트폰이나 각종 기기에 들어간 인공지능들, 그 중에서도 그 거대한 인공지능들이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지금 만든 거대한 인공지능들이.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씩 고민은 해봐야죠. 저는 그렇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추세를 한번 보면서 가끔은 우리 스마트폰을 열어서 여기 새로운 인공지능 붙은 기술을 좀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는 되게 개인의 경험이긴 하지만 내가 주머니에서 인공지능 회사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직접 그 폰 회사가 AI 회사에게 돈을 줘도 그거 어느 정도 전가되겠죠? 스마트폰 가격에.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니까요. 저는. 근데 사실 반도체는 미국 같은 나라가 그 설계를 굉장히 잘하고 CPU 일부 잘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장비는 유럽이나 미국에 흩어져 있고 메모리는 한국이 잘하고 위탁 제조는 대만이 잘하는 그런 구조예요. 잘 보시면 국제적으로 분업이 굉장히 막강하게 되어 있는 산업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한국이 뭔가를 잘한다 못한다 따지는 거 자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도체라는 거대한 그 가치사슬 안에서 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IT 산업에서. 그럼 그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저는 계속 그런 욕심은 뭐 부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미세화랑 제조가 힘들어지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고 소프트웨어와 함께 갈 설계 회사들을 키워놓는 것은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2, 3년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서로 파트너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메모리 회사랑 소프트웨어 회사, 파운드리와 소프트웨어 회사, 뭐 설계와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식으로 뭐 그것도 잘 보시면 대부분 큰 앱들은 대부분은 미국에서 나왔고 일부 러시아 같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동구권에서 나온 게 있고 보시면 그냥 그런 지재권 내지는 IT 산업 전반은 미국이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로 가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가는 거의 대가는 무엇이냐?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1조 원 소프트웨어 투자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한국에서 1조 원 투자해서 나오는 아웃풋과 똑같겠느냐? 이런 거는 솔직히 좀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 애들한테 1조 원 주면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나오는데 한국에선 나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한국인이라는 존재들은 20, 30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교육받아서 나온 어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그 20, 30년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자란 사람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투자했을 때 효과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잘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협력자를 끌어들이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메모리는 중심을 딱 잡고 이 안에서 예전 특정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이 메모리에 좀 독특한 요구가 있다 그러면 파트너로 같이 일을 하는 식인 거죠. 그렇게 파트너로 일하다 해당 파트너가 성공하면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잘 못 쓰더라도 메모리와 소프트웨어 관계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쪽 분야로 지식이 서서히 확장되는 것이죠. 메모리 시장에서는 지난 20년도 그랬지만 그냥 한국이 계속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해왔고 그리고 제조도 어렵고 이제 와서 여기 신규로 진입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메모리 회사 특히 지금 HBM 같은 D램 만드는 회사는 사실상 미국 마이크론이랑 한국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 말하는 겁니다. 그 구도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마이크론은 그렇게 못나지도 않았거니와 기술 개발 그럭저럭 잘 하죠. 잘 만드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IT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연산용 칩, CPU나 GPU에 메모리를 합쳐야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메모리 회사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회사가 힘들면 살려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메모리도 끊어버리면은 어떤 나라의 IT 산업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수많은 조그맣건 크건 컴퓨터와 비슷한 놈들은 전부 연산용 칩과 반도체를 조합해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컴퓨터가 아닌 거예요. 제어도 할 수 없고 프로그램도 돌릴 수 없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계속 제조를 다시 유치하려고 하는데 반도체 제조를 미국 안에 여기서 메모리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비슷한 안보 위협이 남아버리는 거니까.
저는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선구안이 있었던 소수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과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빚을 진 거죠, 사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까지 뭐 반만 년 있으면서 이렇게 특정 나라의 산업 이런 거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힘을 가져본 적은 없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답은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수많은 메모리, 뭐 연산칩 이런 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접한 제일 중대한 도전은 이제 미세화가 끝나가는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지금은 뭐 앞에 봤던 HBM 같은 게 그런데 진짜 옛날 D램 초기였으면 우리가 3차원으로 쌓기 전에 원하는 용량과 속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메모리 한번 세대 넘어가면 용량도 엄청 늘고 속도도 엄청 빨라졌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3차원으로 쌓아갖고 뭐 패키징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한 세대 넘어가고 더 많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요소 기술을 합쳐야 돼요. 옛날엔 반도체 제조회사가 기존 전공정 장비 회사랑만 으쌰으쌰 하면은 2배 빠르고 2배 밀도 좋은 메모리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 패키징 회사랑 패키징 하는 회사들 인력들과 같이 일을 해야 그때보다는 좀 안 좋은 물건이 나와요, 개선이. 하여튼 개선은 되죠.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어떤 기술 이런 걸 보는 것도 좋은데 전반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지 않는가. 점점 이 프로젝트 하나의 성패를 결정짓는데 들어가는 요소가 많아져요. 옛날에 하나, 두 개만 보면 되는데 이제 뭐 몇 개씩 들어가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칩을 성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되는 요소 중에 저기 소프트웨어 고객이 뿅 하고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랑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봐야 된다는 거랑. 저는 소통 능력이 중요하지 않는가. 읽는 능력도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좀 큰 그림 보는 능력?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 제조업 분야에서 굉장히 그 분야를 파갖고 만듦새를 좋게 하고 값싸고 좋은 걸 많이 만드는 그런 연습들을 해왔죠. 거기서 조금 더 눈을 넓게 떠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다양한 기술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는 메모리건 뭐 파운드리건 중요한 역량이 아니었는데 특정 시점에 보면 이렇게 이것이 성공의 열쇠일 수도 있는 거야. HBM에서도 기존에 없었던 멤버인 패키징이 들어온 거죠. 기존에 있었던 전공정, 뭐 8대 공정 이런 애들의 중요성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걔들은 그대로 중요하죠. 근데 후공정 중에 패키징 관련한 회사가 없으면 성공을 못하죠. 그 중요한 녀석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점점 그런 거 하나 놓쳤을 때 대가가 뼈 아픕니다,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봤는데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딱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좀 대충 생각하던 거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말하잖아. 그럼 나중에 터미네이터가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벗어나서 이 기술이 무엇이고 정말 뭐가 되고 안 되는 것이며 만약 무언가가 된다면 이게 가치 사슬을 타고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이 메모리 산업 혹은 다른 사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결국 제가 해왔던 말들은 다 이런 것이죠. 소프트웨어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수많은 반도체들의 영향을 끼쳤고 한국의 경우는 HBM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HBM이란 것에 어떻게 또 새로운 기술을 썼는지 그런 거를 그래서 예시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HBM이 미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걸 만족시키려고 이런 요소 기술을 가져다 써야 했구나. 그러면 전혀 새로운 기술,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 지금 인공지능 말고 한 번에 딱 보면 배우는 그런 인공지능은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메모리에게 뭐가 요구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